단 1년 만에 영업이익이 825% 폭등한 기업. 처음에 이 숫자를 접했을 때 솔직히 어디 막 급등하는 밈코인이나 테마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처음 재무제표 보고 이게 숫자가 맞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묵묵히 배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아주 무거운 중공업 회사의 실제 결산 성적표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500%가 훌쩍 넘던 부채 비율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체질이 바뀐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깊게 파헤쳐볼 대상이 바로 과거의 재무적 늪을 빠져나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HJ중공업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배가 어떻게 쾌속 질주를 시작했는지 오직 수치와 팩트만으로 그 핵심 비결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영업이익 825% 증가라는 이 경이로운 숫자의 비밀을 풀려면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부터 뜯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매출 구조에 있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하나의 주력 산업에 올인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근데 HJ중공업은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하는 건설 부문, 그리고 42%를 차지하는 조선 부문이 아주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간 두 개의 전혀 다른 심장을 달고 뛰는 셈이죠. 잠깐만요. 건설하고 조선이요. 솔직히 둘 다 경기를 엄청 심하게 타는 수주 산업이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최근에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 때문에 막 줄도산 위기라고 난리고 조선사들도 과거 수주 절벽 때 뼈저리게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이게 과연 안전한 조업인가 싶은 의문이 바로 들거든요. 겉보기엔 리스크를 2배로 안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물을 딱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먼저 그 덩치가 더 큰 건설 부문을 보면요.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리스크가 큰 민간 부동산 PF 사업은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게 결국 빚내서 땅 사고 아파트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서 건설사가 빚더미에 앉는 그 구조잖아요. 그걸 아예 안 한다고요? 네, 그 뇌관을 애초에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공항 활주로 포장, 대규모 항만 매립, 철도나 GTX 같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국가 기반 시설, 그러니까 공공토목공사에만 집중합니다. 아하? 여기에 더해서 조합원 물량이 이미 확보돼서 수익성이 보장된 도심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은 필리핀 같은 해외 인프라 쪽만 골라서 하죠. 그러니까 안 팔리면 망하는 장사가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확실하게 돈을 주는 안전한 인프라 위주로만 수주를 한다는 거군요. 그럼 조선 부문도 약간 비슷한 전력인가요?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처럼 막 글로벌 해운사들하고 피 터지게 초대형 상선 수주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조선 부문 역시 국가 방위나 공공목적의 특수선 시장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도함 같은 대형 상륙함이나 해군의 신형 고속정, 또 해경 경비함 이런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압도적인 1위 지배력을 쥐고 있죠. 특수선 명가라는 별명이 그래서 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환경 규제에 맞춰가지고 유럽 선주들이 발주하는 메탄올이나 LNG 추진 중형 컨테이너선을 더해서 수익성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창사 이래 최대치인 9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주 잔고로 나타난 거고요. 야, 9조 3천억 원이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완벽하게 방어막을 친 포트폴리오 같네요. 그렇죠. 민간 부동산 경기가 확 꺾일 때는 정부가 발주하는 인프라 공사로 건설 부분이 버텨주고 반대로 글로벌 해운업이 주춤해서 상선 발주가 끊길 때는 국가 방산 예산으로 조선 부문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 고객이 누구냐에 답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국가와 공공기관, 다시 말해 대급 미지급 우려가 아예 없는 고객사, 즉 B2G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의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내수 중심의 건설과 방산, 그리고 수출 중심의 상선이 이루는 이 황금 밸런스가 성장의 강력한 지지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방패가 엄청 튼튼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방패만 가지고는 영업이익이 1년 만에 800%씩 뛸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하죠. 2025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폭발적인 재무 수치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보죠. 2025년 결산 실적을 뜯어보면요. 매출은 약 2조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 정도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익단이 진짜 놀랍죠.
영업이익이 671억 원으로 825% 급증했고 당기순이익은 514억 원으로 무려 884%나 폭증했습니다. 아니, 매출은 6% 늘었는데 이익이 800%대 튀어 올랐다는 건 그동안 팔았던 물건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과거 수주 가뭄 시기에 그 조선소가 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두었던 이른바 저가 수주 물량이 완전히 소진된 게 큽니다. 아, 악성 재고 같은 게 다 빠진 거군요. 네, 그리고 2022년에서 23년 그 조선업 호황기 때 비싸게 수주했던 척당 평균 한 1.2억 달러 수준의 고부가가치 친환경 컨테이너선 4척이 2025년에 성공적으로 인도되면서 매출과 이익을 쌍끌이한 겁니다. 잠깐, 배 한 척에 1.2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6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런 고선가 배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히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네. 게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엄청 고전하던 건설 부문 역시 4분기에 영업이익률 4.7%를 딱 찍으면서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양쪽 엔진이 이제 모두 정상 궤도에 오른 거죠. 아, 두 부문 다 흑자를 냈군요. 네, 당연히 이익이 확 나니까 재무 건전성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보여주는 ROE가 1.5%에서 10.1%로 껑충 뛰었고요. 유상증자랑 순이익 덕분에 자본이 확충되면서 540%에 달했던 부채 비율이 265%로 급감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한 3,322억 원으로 60%나 늘었고요. 야, 과거에 맨날 붙어 다니던 자본 잠식 우려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버렸네요. 근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이 회사 매출 규모만 놓고 보면 대략 2조 원 되니까 금호건설이나 계룡건설 같은 중견건설사들이랑 덩치가 비슷하잖아요. 심지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건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 HJ중공업은 2.5조 원 수준으로 그 건설사들보다 거의 10배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왜 이렇게 압도적인 프리미엄을 주는 건가요? 그건 시장이 이미 HJ중공업을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완벽한 조선업 대장주로 가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조선주로 본다는 거군요. 네, 현재 국내 중견 건설사들은 부동산 침체 탓에 자산 가치보다 훨씬 싼 PBR 0.2배에서 한 0.7배 수준의 극심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요. 반면에 HJ중공업은 PBR 3.8배, PER 18.9배로 HD현대중공업이랑 거의 유사한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죠. 매출 비중은 건설이 더 큰데도 시장은 조선업에 프리미엄을 얹어준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질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건설 부문은 하락장을 버텨주는 탄탄한 바닥, 그러니까 채슈카우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고요. 실제 폭발적인 이익의 성장은 그 고선가 상선이랑 방산 특수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하. 증권가정망을 보면 2025년에 4척이었던 선박 인도량이 26년에는 5척, 27년에는 7척으로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물량 자체도 무려 52%나 늘어나는데 원화 환산 선과 상승분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메리츠증권은 26년 조선 부문 영업이익만 전년 대비 65.7% 증가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아예 목표가를 42,000원으로 제시했고요. 이야, 이익이 엄청나게 뛰네요. 근데 지금 당장의 이익이 과거에 비싸게 수주한 배를 지금 인도해서 나온 거라면 결국 투자자들은 그 다음 먹거리는 뭔데?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부산 영도조선소가 한 8만 평 정도 규모라고 들었는데 이게 3대 대형 조선소들에 비하면 상당히 좁은 편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HJ중공업이 안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한계였어요. 뛰어난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초대형 상선 건조가 아예 불가능했죠.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 높은 중형 친환경 선박이나 방산 특수선에만 100% 집중하는 영리한 전략을 취해왔던 겁니다. 물론 스마트 조선소 같은 디지털 트윈 기술도 도입하면서 생산 효율을 쥐어짜고 있고요. 아, 공간이 좁으니까 철저하게 객단가가 높은 하이엔드 시장만 공략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 한계를 단숨에 깨부수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26년 3월에 HJ중공업의 최대주주 측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한 합의각서, 그러니까 MOA를 체결한 겁니다. 잠깐만요. 군산조선소면 예전에 가동 멈췄다 어땠다 뉴스에 되게 자주 나오던 그 엄청 큰 곳 아닌가요?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한계를 깨부순다고 하시는 거죠?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 그리고 1650톤급 매머드 골리앗 크레인을 갖춘 엄청난 야드입니다. 영도조선소랑은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활하죠. 이 인수가 딱 마무리되면 그동안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초대형 상선, 예를 들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VLCC 같은 신조 시장에 단숨에 재진입할 수 있는 막대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와... 게다가 서해안의 대규모로 조성될 해상풍력 단지의 하부 구점을 생산 거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비유하자면 약간 그동안 요리 실력은 미슐랭 3스타급인데 식당 주방이 너무 좁아서 테이블 단가 높은 VIP 손님만 간신히 받아오다가 이번에 아예 천석 규모의 초대형 상업용 주방을 통째로 인수해버린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고수익 특수선에 집중하는 부산 영도, 그리고 대규모 물량이랑 초대형 상선을 막 쳐내는 전북 군산. 이 강력한 투트랙이 완성되는 순간 기업의 매출 체급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1.5조 원 규모의 RG를 확보하면서 1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도 연이어 수주하고 있거든요. RG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주식 뉴스 보면 수주 공시 뜰 때마다 꼭 RG 발급 이야기가 따라 붙잖아요. 이게 정확히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G, 그러니까 선수금 환급 보증은 배를 주문한 선주가 조선소에 선금을 줄 때 만약에 조선소가 망해서 배를 못 만들면 은행이 대신 선금을 돌려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겁니다. 배 한 척 값이 막 수천억 원이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이 보증서가 없으면 절대 돈을 안 주죠. 일종의 보증수표네요. 맞습니다. 즉 1.5조 원 규모의 RG를 확보했다는 건 금융권에서 HJ중공업의 재무 상태와 건조 능력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보증을 섰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청신호죠. 좁은 야대에서 돈을 쥐어짜던 회사가 이제 막 엄청 넓은 마당도 생기고 은행권 보증도 든든하게 받았다는 거네요. 거기에 최근에 제일 뜨거운 이슈인 함정 MRO 사업도 있잖아요. 미국 해군이라는 엄청난 단골 손님을 새로 잡았다고 하던데. 네, 이 대목이 기업의 체급을 바꿀 또 다른 게임 체인저입니다. MRO는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하는데요. 수십 년간 방산 특수선을 만들어온 역량을 인정받아서 미국 해군과 함정 유지 보수 자격 협약인 MSRA를 맺고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이게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20조 원이요? 네. 올해 초에 이미 미 해군의 4만 톤급 군수 지원함이 부산 영도조선소에 입항하면서 성공적인 첫 발을 뗐습니다. 아니 근데 배를 고쳐주는 게 그렇게 돈이 되나요?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수익성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조선업이 그냥 새 배를 지어서 한 번 딱 팔고 마는 단발성 모델이었다면 이 MRO는 한 번 고객으로 확보하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정비와 수리를 맡게 되는 반복적인 현금 창출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정비소나 렌탈 코디네이터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황금 거위가 새로 생긴 거죠. 야, 들어보니까 내소 중심의 방패도 엄청 튼튼하고 미래 먹거리라는 창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펀더멘털은 그야말로 완벽한데 자,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회사가 이렇게 돈을 쓸어 담고 호재가 연일 터지는데도 주가 차트를 보면 시원하게 날아가지 못하고 자꾸 위에서 짓눌리면서 떨어지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수급의 덫, 바로 오버행 리스크 때문입니다. 시장에 쏟아질 대기 매도 물량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 현재 이 회사의 주가를 위에서 무겁게 누르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매도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랍게도 바로 회사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최대 주주, 사모펀드입니다. 아니 회사를 운영하는 대주주가 자기네 주식을 내다 팔아요? 네, 한국토지신탁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인 에코프라임은 2021년에 채권단으로부터 지분을 주당 약 5,800원대라는 아주 싼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이들은 영구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목적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겨야 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이거든요. 와, 5,800원에 샀다고요? 지금 주가가 막 2만 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는데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팔아도 원금 대비 4배가 넘는 수익이네요. 그렇죠. 아니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기운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회사가 돈 잘 번다고 굳게 믿고 들어왔는데 대주주가 막 수백만 주씩 물약을 던져버리면 당연히 차트가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건가요? 미 해군 MRO 수주나 조선업 호황 같은 대형 뉴스가 막 터져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 주가가 급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라임 측은 기관을 상대로 한 시간외 대량 매매, 즉 블록딜이나 장내 매도를 통해서 여지없이 주식을 쏟아냅니다. 공격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주가가 오를 때마다 기계적으로 물량이 쏟아지니까 상승 여력이 차단되는 겁니다. 주가가 좀 오르려고 하면 뚜껑을 딱 덮어버린다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매도 주체는 누굽니까? 2019년에 과거 한진중공업 시절 필리핀 수빅조선소 파산 사태 당시에 대출금을 떼었던 필리핀 현지 채권은행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떼인 대신 빚 탕감용으로 회사의 주식을 받았거든요. 아하. 이 은행들의 유일한 목적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단 1달러라도 빨리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해서 자기네 재무제표를 메우는 거죠. 실제로 24년 말부터 주가가 튈 때마다 지분율을 절반 가까이 뚝뚝 줄여가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와, 회사의 기초 체력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주식 수급은 완전히 지뢰밭이네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군산조선소 인수권도 당장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리스크 아닙니까? 네,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기업 재무 용어로 캐펙스라고 하죠. 그 미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하는 초기 설비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대한 메모드금 야드를 정상화하려면 멈춰있던 설비도 다 고쳐야 하고 수많은 인력도 새로 뽑아야 하니까요.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회사가 기대했던 서해안 해상풍력 시장 개화가 지연되거나 대형산선 수주가 계획대로 안 풀리면 이 광활한 야드와 설비는 고스란히 엄청난 고정비 폭탄이 되어서 회사의 목을 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숙련 용접공 부족 문제나 건설 쪽의 후판가, 원자재 가격 변동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외관이고요. 회사는 돈을 잘 벌지만 수급은 꽉 막혀 있고 군산조선소라는 거대한 베팅은 막대한 비용 리스크를 동반한다. 그렇다면 이런 가시밭길을 소화해내려면 결국 실적과 미래 가치로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러분 같은 투자자들은 이 지난한 과정을 어떤 관점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단기적인 뉴스나 호재에 편승하기보다는 이 거대한 오보행 물량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소화되는 그 수급 턴어라운드 시점을 노리는 긴 호흡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긴 호흡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조금 더 거시적인 그림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시적인 그림이요? 네. HJ중공업이 진출한 연간 20조 원 규모의 미국 해군 MRO 사업은 단순히 재무제표에 찍히는 선박수리 매출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배를 고쳐서 돈을 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본토의 조선소들은 극심한 인력난이랑 비용 문제 때문에 자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사이클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죠. 그렇죠. 만약 이 넓은 바다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의 핵심 함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멀리 미국 본토까지 끌고 가지 않고도 곧바로 수리해서 다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선소, 그것도 방산 특수성 건조에 잔뼈가 굵은 조선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안보 전략이랑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정비기지로서의 포지션을 굳건히 한다면 이 기업은 단순한 상장회사를 넘어서 한미동맹을 지탱하고 인도태평양의 안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핵심 지정학적 자산으로 그 위상에 완전히 격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본 825%라는 폭발적인 이익 성장, 그리고 대주주의 오버행 물량이 만들어내는 그 답답한 수급의 줄다리기, 이 숫자와 차트 이면에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은 시간과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스스로를 지정학적 자산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아주 치열한 과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진정한 턴어라운드란 단순히 빚을 갚고 적자를 면하는 걸 넘어 세상이 그 기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새롭게 증명해내는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이 재무제표 너머의 거대한 지형도를 꼭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HJ중공업의 이 무거운 항해가 글로벌 안보와 해양 인프라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